데일리 경제 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성재 차장입니다. 2월 10일 오늘의 마감 시황 브리핑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시장 오늘 어떻게 마감했는지 한번 볼 텐데요. 자, 한번 여기 보시게 되면 오늘은 양시장 모두 상승 종목수들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상승 종목수 코스피 쪽에서는 거의 691 종목, 거의 700 종목 가까이 올랐고 코스닥은 상승 종목수가 1000 종목이 넘었습니다. 반면에 하락한 종목수들이 그렇게 많이 없었는데요. 근데 시장 지수 자체는 상당히 좀 부진했죠. 코스피 같은 경우는 거의 강보합 정도에서 마감을 한 상황이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마이너스 1% 오히려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의 체감상 최근에 이제 대형주 매매를 또 적극적으로 좀 이어갔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체감상은 오늘 좀 하락장이었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제법 좀 많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제 매매 동향을 한번 보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들과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코스피 쪽에서는 양매수를 해줘요. 근데 코스닥 쪽에서는 순매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행태가, 이 흐름을 보면은 어떤 거를 알 수가 있냐면, 오늘 우리 시장에서 코스피 쪽에 자금이 몰렸는데 하락 종목 수가 더 적었으니까 시가총액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전통 소재 쪽이라든지 혹은 금융기업들이 강세 흐름을 좀 보였겠구나, 그렇게 한번 좀 예상을 또 해볼 수도 있죠. 그래서 매매 동향만 봐도 오늘 시장의 성격이 어땠을 거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예측이 좀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자, 그리고 보게 되면은 사실 장 시작하고 나서 코스닥 쪽에서는 계속해서 매도했어요. 장 초반 이후에 기관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좀 이렇게 실시간으로 매도하는 모습들을 보였고요. 코스피 쪽에서는 그냥 견조한 흐름 정도만 이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제 그 외국인들의 그 매매 동향을 한번 보게 될 텐데요. 현재 보게 되면은 기관들이 최근에 좀 매수를 많이 해주고 있잖아요, 코스피 쪽에서. 그래서 저는 양매수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양매수를 하는데 그때 이제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기 시작하면은 시장이 좀 고점 시그널이 나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받아가다가 기관에서 이제 순매수가 조금 적어질 타이밍에 외국인들이 다시 좀 받아가는 그런 그림들이 나오는 것을 개인적으로 조금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은 코스피 쪽에서 양매수가 이틀 연속 이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최근에만 딱 놓고 봤을 때, 최근 10거래만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매도 비중이 더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시장 지수 자체가 매매 동향으로 봤을 때 부담되는 측면은 전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제 어디 쪽에서 그렇게 매매를 많이 했느냐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은, 우리가 이제 앞에서 시장 종합 그 표를 보고, 그죠? 오늘 어떻게 시장이 움직였을 건지 예상을 했을 때 소비 쪽, 그죠? 그리고 금융 쪽, 이런 쪽을 이야기했는데, 기관들 한번 보시면은 어때요? 이제 가장 상단에 삼전 하이닉스 여전히 좋으니까 담는 거 맞지만, 그 밑에 한번 보세요. 지주라는 단어 많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금융 쪽이라든지 이마트, 식품, 대한통운, 그죠? 유통, 이런 어떤 소비 쪽으로 좀 많이 담아내고 있는 모습들을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은 이제 항공 쪽을 좀 많이 매매를 했어요. 매수를 좀 순매수를 하면서, 또 물론 여기 현대쇼핑, LG 헬로비전 이런 쪽도 담아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것처럼 그동안 이제 기술주들이 강한 어떤 흐름을 보였었던 그런 시장과 조금 색깔이 다르죠. 소비주들이 강세로 조금 전환이 되는, 그렇죠?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이게 현재 시장의 특징이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한번 지수 차트를 한번 보고 가도록 할 텐데요. 한번 차트를 가지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보게 되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 좀 부진해요. 그러니까 이제 5,376.92, 이게 이제 최고점인데 2월 4일 최고점을 현재 좀 쉽게 뚫어내지 못하는 모습이죠.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21선은 좀 지켜내줬어요. 이 흐름은 되게 좋은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월 평균선 자체를 지켜줬으니까. 그러니까 1월에 시장이 되고 1월 시장이 랠리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랠리가 나왔었던 이 평균 가격은, 평균 추세는 지켜준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다. 이게 이제 내일 밤이 되면 그 미국에서 이제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금요일에 CPI가 발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주요 지표들을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현재 지정학적 불안전 이슈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떤 이제 불안전한 이슈가 있는 상황, 그리고 한국에 이제 기술주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이 기술주들에서 소비재로 어떤 이 자금의 흐름이 넘어가는 상황, 여기에 더해서 미국의 주요 지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까지, 이런 것들, 이런 이벤트들이라든지 중요한 그 내용들을 앞두고서 과연 이 고점을 쉽게 넘어갈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도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반영을 했다라고 보고, 그래서 오늘은 지금 장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좀 힘이 빠진다라는 생각을 좀 느끼는 장이었습니다. 한번 이제 코스닥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코스닥도 사실 마찬가지죠. 코스닥도 어떤 이런 그 추세의 흐름으로 한번 봤을 때, 그죠? 이 추세 흐름으로 봤을 때 이게 추세 상단을 맞고 좀 빠지는 그런 모양새로 가고 있어요. 물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늦게 이제 랠리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코스피 쪽에서 이제 대형주 주도 종목들이 연초부터 랠리를 보여왔고, 코스닥은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중소형 테마주들의 순환매가 돌면서 급격하게 따라붙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쨌든 마찬가지로 또 21선을 지켜주기도 했습니다만, 요 상단 추세 좀 뚫고 올라가기 지금은 좀 힘든 상황일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주는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추가적으로 저는 기술적으로는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수는 한 번씩 흐름을 봤으니까 오늘의 강세 업종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강세 업종은요, 오늘 시장에서 가장 핫한 그 테마였다라고 봐야죠. 퓨리오사 AI 관련 종목들이 제일 많이 올랐어요. 관련돼서 투자가 있었던 뭐 DSC 인베스트먼트, 플루토스, DS 인베스트먼트, 엑스페릭스는 또 이제 추가적으로 여기 이제 퓨리오사 AI 지분 확보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네 종목이 상한가를 갖고 나머지 관련 종목들도 굉장히 세게 강하게 올라준 하루였습니다. 현재 이게 기사 내용을 보면 국가 AI 컴퓨팅 센터에 NPU를 탑재한다. 그래서 GPU 핵심인 엔비디아의 의존도를 좀 낮추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이제 NPU와 GPU 차이점, 당연히 전력 효율이 높죠. 높은 부분들이 있지만 GPU는 좀 더 다양한 방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NPU를 완전히 GPU를 대체한다, 이거는 논리적 비약이에요. 너무 이제 그것은 맞지 않는 말이고요. 완전히 대체하는 것은 저는 좀 힘들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오늘은 정부 차원에서 이제 이슈가 좀 보도가 돼가지고 시장에서 좋게 반응을 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국가 AI 컴퓨팅 센터에 국산 NPU를 탑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는 이 기사, 그 내용을 좀 잘 보면 어쨌든 그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겠다라고 말을 한 것은 맞지만, 그것보다도 AI 인프라를 좀 다변화하려는 그런 전략으로 해석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력을 갖춘 국내 NPU 업체들이 대형 국책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이제 국내 AI 반도체 생태계 발전에 기여할 거다, 이런 전망도 있고, 특히 이제 NPU는 그 AI 추론 작업에서 그 GPU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전력으로 그 높은 성능을 구현할 수 있다라는 그 장점이 있는 AI 칩입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으로는 현재 이제 퓨리오사 AI랑 그리고 리벨리온이 대표적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퓨리오사 AI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간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뭐 오늘 관련주들이 올라갔고, 근데 이제 막 오늘 상한가 막 간 종목들이 있긴 하지만,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물론 NPU 기술이 전력 효율이 특히 높아요. 근데 GPU 대체를 과연 정확하게 가능한 것이냐, 이것에 대한 도전 과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런 것들도 업계에서는 좀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라는 것을 일단 이해를 해야 되고요. 보도와 전망이 어쨌든 지금 시장에 먼저 반영이 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련 종목들, 오늘 가장 단일 테마로는 가장 좀 세게 올라간 테마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연속성이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만약에 어제와 같은 어떤 시장, 오늘과 같은 시장이 좀 경계하는 흐름이 내일도 이어진다면, 내일 같은 경우는 내일 밤에 그 미국의 CPI가 발표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주요 재료를 발표를 앞두고 있을 때는요, 기존의 재료 흐름이 하루 정도 더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들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또 주목해볼 만한 강세 업종은요, 피지컬 AI 그리고 휴머노이드 쪽입니다. 현대차 그룹이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
로보틱스의 아틀라스가요 현재 그 백덤블링 막 옆돌기 막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보면 공중제비를 막 돌고 현재 뭐 실전 훈련에 돌입해 있다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 이런 뭐 묘기는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그 로봇 태반주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로봇 테마주들이 좀 강세 흐름을 보일 때는 되게 단발성적인 흐름, 테마성 흐름을 보였습니다. 왜 그랬냐면 사실 기술 뽐내기용이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래서 뭐 보스턴 다이나믹스 인수 당시만 해도 사실 이미 아틀라스가 그 파쿠르도 하고 백덤블링도 하고 다 이제 묘기를 보여주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당시에는 그래 우리 로보틱스 기술 이 정도 가지고 있어, 우리 이 정도 묘기 보여주고 있어, 이런 어떤 뽐내기 정도에 그쳤는데 테슬라의 옵티머스 같은 경우가 실제로 600대를 생산해서 그 공장에 투입을 하잖아요. 그죠? 물론 당초에 예상한 만큼 투입을 하진 못하지만 이제는 그 로봇이 단순히 이제 어떤 우리 테크 어느 정도 우리 기술력을 갖고 있어 정도만 보여주는 게 아니고 이제 실용성이 입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변수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관절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액추에이터 감속기 이런 쪽이 주목을 많이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현재 그 공중제비 이야기가 그래서 다시 나오는 게 좀 아이러니하긴 한데, 여기서 주목할 포인트가 뭐 백덤블링 공중 묘기를 잘 보인다라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아틀라스가 최근에 그 빙판길에서도 넘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고 조심조심 걷는 모습, 이게 미세 조정이 가능하다라는 의미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뭐 기계체조 선수처럼 두 동작을 뭐 연속해서 유연하게 좀 수행하는 점에서 과거랑 좀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중제비 영상 자체가 고난도 동작 자체보다는 이제 뭐 도약, 공중, 뭐 자세 제어, 착지, 충격 흡수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자세 회복으로 이어지는 그런 전 과정을 매끄럽게 수행을 했기 때문에 전신 제어 능력이 안정화 단계에 들어갔구나, 이런 것들을 좀 입증했음을 좀 증명했다 정도로 보셔야지 됩니다. 뭐 저게 단순히 신기하다 뭐 그런 차원에서 볼 게 아니에요. 우리 이제 실생활에 휴머노이드가 투입됐을 때, 공장이 투입됐을 때 뭐 백덤블링 한다고 일의 효율이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저런 어떤 그 미세한 제어 능력, 그런 부분들에 오히려 좀 감탄을 해야지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지금 테슬라와 지금 구도가 잡히고 있어요. 라이벌 구도가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계속해서 잡히고 있는 상황이고, 매 분기마다 이런 이슈들이 다 있습니다. 그죠? 뭐 이슈들이 다 있는 상황이고, 점진적으로 뭐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 기업에서 이제 자율주행을 거쳐서 로보틱스 기업으로 이 성장하고 있는 이 그림이 현대차가 테슬라의 어떤 그런 어떤 내러티브를 그대로 좀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관련 종목들 뭐 전반적으로 올랐어요. 오르긴 했는데 뭐 상승률이 크진 않습니다. 뭐 아크릴 같은 경우는 후반에 좀 독주를 하면서 좀 올라가긴 했는데 나머지 기업들 한 2~3% 정도 어쨌든 오늘도 강세 흐름을 보여주었던 이제 이제 현대차 관련된 피지컬 AI 종목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보시게 되면 대형마트 쪽인데요. 대형마트 쪽도 지금 우리가 괄목할 만한 이슈가 있죠. 왜냐하면 대형마트 새벽 배송을 14년 만에 허용한다고 합니다. 이게 논란이 많이 되고 있죠. 지금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투자자의 관점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뭐 저런 부분에 대한 논란을 좀 차치하고요. 우리가 이런 내용이 본격화됐을 때 어디가 좀 수혜를 볼 수 있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주식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의 이제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현재 보면 대형마트 그 새벽 배송 금지 규제가 원래는 12년까지였죠. 그래서 당시에 뭐 전통시장 골목상권 보호를 한다라고 하고, 그리고 근로자의 어떤 건강권, 휴식권 보장을 명목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그죠? 근데 이제 그 빈자리를 어디가 채웠어요? 쿠팡이 채워버렸다고요. 쿠팡. 그래서 당정은 이제 그 대형마트의 새벽 영업 제한을 온라인에 한해서는 지금 이제 정부가 풀어주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NH 투자증권 그 보고서를 한번 보게 되면 그 이제 지금 정부의 대형마트 새벽 배송 허용은 대형마트와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 이제
CJ 대한통운의 기회 요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점포를 통한 직접 배송이 만약 허용이 된다면 추가적인 캐펙스 투자가 없어도 기존 인프라를 활용을 해서 새벽 배송을 전국구로 확대가 가능하다라는 점, 이 점을 긍정적인 요인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게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투자하는 입장이니까 현재 어쨌든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쓱닷컴 일간 활성 이용자 수 있잖아요. 활성 이용자 수가 12월이랑 1월에 각각 19%랑 26% 정도 반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새벽 배송 경쟁력 확대 가능성이 우리 이제 관련 기업들의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이게 단발성으로 좀 보면 안 될 것 같고요. 이게 조금 더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고 특히나 이제 명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배송 관련된 그런 이슈들도 또 잘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목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제법 올랐어요. 그래서 뭐 이제 보고서가 직접 나왔던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뭐 15% 상승을 해줬고요. 뭐 KCTC 전통적인 이제 물류 이제 테마 기업이죠. 롯데쇼핑도 제법 올랐습니다. 현대홈쇼핑도 많이 올랐고요. 이마트까지도 올랐어요. 그래서 저점에서 계속해서 단기 고점을 좀 갱신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을 이쪽에서 보여주고 있고 좀 연속적인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 주목해 볼 만한 오늘의 강세 업종은요. 해운 정유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해운 쪽이 강세 흐름을 많이 보였는데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란과의 핵 협상에 나선 그 미국이요.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고 있는 미국 선박을 대상으로 이란의 영해에 가급적 멀리 떨어져야 된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경고. 이 내용이 나오면서 사실 이런 내용 나오면 그죠? 지정학적 뭐 호르무즈 해협, 말라카 해협 이야기 나오면 그죠? 홍해 이야기 나오면 항상 해운주들, 정유주들이 좀 뛰어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뭐 특별한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미국 교통부가 경보문에서 이란군이 그 뭐 예전부터 소형 보트와 헬리콥터를 동원을 해가지고 그 민간 선박을 이란 영해에 강제 진입시키려고 해왔죠. 그리고 지난주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 교통부에서. 그래서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어쨌든 그 세계의 원유 수송로잖아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심이 얕아서 대형 유조선 대부분이 이란 영해를 지나기 때문에 이란은 해협 봉쇄나 선박 납포를 항상 그 압박 카드로 사용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런 압박 카드 이야기를 하면 항상 이제 관련 종목들이 움직여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봐야 되고 이게 사실 연속성이 있는 내용이라고 보기가 힘들어요. 그죠? 이런 어떤 변수가 많은 재료들이잖아요. 이게 지정학적 문제는요. 제가 이제 그 개인적으로 그래서 우크라이나 그 재건 관련 종목들도 차라리 저게 종전이 되면 그때 봐라. 그때 돼서도 뭐 테크 플레이트라든지 이런 트랙터 공급을 하는 기업들을 수혜 볼 거다. 그때 돼서 투자해도 늦지 않다. 근데 자꾸 이제 종전될 것 같은 기대감에 투자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드려요. 왜냐면 이런 것 지정학적 재료 자체는 변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는 거는 굉장히 좋은데 앞으로 이게 더 나빠질 거야, 지정학적 문제가 더 불거질 거야, 이런 판단을 가지고 섣불리 투자를 했다가 그리고 매수를 이제 길목을 지키겠다라는 명분하에 투자를 감행해놓고 기다렸다가는 좋지 않은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사례들을 너무 많이 봐왔고 그런 상담도 너무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5개의 업종이 좀 업종 테마가 강세 흐름을 보였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마지막 테마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입니다. 이것도 사실 변수가 많죠. 그죠? 저게 좀 빨리 잡히면, 그죠? 빨리 잡히면 이 ASF가 빨리 잡히면 금방 끝나는 재료고요. 다만 좀 더 이제 많이 퍼져가지고 이게 이제 보건 당국이 빠르게 이제 방역을 하지 못했던 상황, 대처가 느린다고 하다면, 그러니까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즉각 대응을 잘 못했다라고 한다면 뭐 한 번 정도는 더 연결이 될 수 있는 재료지만 이 역시 사실상 변수가 많은 재료입니다. 현재 이제 전남 나주시에서 관내 그 양돈 농가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이 됐고요. 새끼 돼지 농장으로 1280마리를 사육하는 농장에서 이게 벌어졌다고 해요.
1월 26일에서 발생을 했다라고 하고요. 전라남도에 1월 26일에 영광에서 발생했습니다. 영광. 제가 착각을 했는데 영광에서 발생한 이후에 14일 만에 어쨌든 추가적으로 발생을 한 거예요. 현재 올해 전국적으로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건수를 보면 강원에서 한 건, 그리고 경기에서 4건, 충남에서 한 건, 전북에서 한 건, 그리고 경남 2건, 전라남도가 이제 2건, 그리고 경상남도가 한 건, 총 10건 정도입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명절을 앞두고 근데 이런 사태가 터지니까 조금 더 부각될 수는 있겠죠. 내일 이제 막 경계감이 있잖아요. 만약에 내일 뭐 미국 어쨌든 중요 지표를 발표를 앞두고 나서 우리 시장에서도 좀 경계 흐름이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이쪽에서 조금 달려갈 가능성은 있어요. 명절 어쨌든 명절을 앞두고 나서 이 돼지열병이 터졌다는 건 돼지고기 가격에 대한 걱정이 좀 되죠. 왜냐면 고기를 굉장히 많이 사가잖아요, 그죠? 항상 뭐 경기가 어려워도 명절 때 되면은 그 항상 그 백화점 내에 그 정육 코너, 그 정육 사업으로 들어왔었던 그 사업자들이 항상 매출을 올타임 하이를 찍는다고 합니다. 예, 그 정도로 그 고기에 대한 그 소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시점이 명절이거든요. 근데 이제 명절을 앞둔 상황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는 조금 이제 우리한테는 좋지 않지만 관련 테마주들한테는 좋을 수는 있겠죠. 어쨌든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즉각 가동을 하고 추가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빠르게 잡힐 가능성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앞에서도 제가 이제 해운 관련 종목, 그리고 이제 국제유가, 그러니까 지정학적 이슈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런 것들은 이벤트 터졌을 때만 좀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차원에서 마찬가지로 돼지열병 쪽도 이벤트 드리븐 정도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끌고 가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좀 특징주를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그냥 업종들은 좀 살펴봤으니까, 강한 업종들은 살펴봤으니까 오늘의 특징주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는 유진로봇입니다. 유진로봇. 오늘 거래대금 상위 10위 안에 이름을 올렸고요. 이름을 올렸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만 로봇 관련 이슈가 더 진하게 작용이 되고 있어요. 자, 현재 유진로봇 같은 경우 삼성자산운용에서 지분을 5%나 확보했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번 그 주식 보유 목적을요, 경영권에 어떤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단순 투자라고 명시를 했어요. 그래서 삼성자산운용이 그 ETF 설정 및 운영 과정, 그러니까 2월 2일입니다. 2월 2일에 ETF 설정 및 운영 과정에서 주식을 추가 취득을 하면서 5%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5%가 넘으면 의무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시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 흐름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어쨌든 단순 투자 목적이라고는 했지만 비중을, 그러니까 5%의 지분을 확보할 정도예요. 1조가 넘는 시가총액이란 말이에요, 유진로봇이. 근데 여기서 5% 지분을 확보했다? 이거는 적어도 삼성자산운용이 로봇, 또 자율주행, 그리고 이제 스마트 팩토리 관련 유니버스 안에서 충분히 넣을 만한 종목이다라는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의미로 우리가 좀 봐야 된다라는 것이고, 국내 로봇 산업을 개척을 해왔습니다. 유진로봇 같은 경우 특히나 자율주행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글로벌 물류 자동화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외 또 실내 자율주행 기술을 모두 이제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특징이고요. 이게 이제 단기 모멘텀으로 좀 강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로봇을 실제로 주행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재조명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자, 실제로 중요한 거, 우리 옵티머스 잘 봐야 돼요. 테슬라의 옵티머스를 잘 보면 지금 어디에 먼저 투입이 되죠? 그러니까 상용화 유즈 케이스가 어디에 가장 먼저 형성이 되는지를 한번 잘 보게 되면 공장에 들어간다고요. 공장. 그죠? 그러니까 자율 이동 로보틱스 기술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의 이제 상용을 하는 유즈 케이스는 공장과 물류센터예요. 그래서 자율 이동 로보틱스 기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유진 로봇을 잘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유진 로봇의 이제 고카트라는 로봇이 있습니다. 고카트. 이제 화면에 보시는 이 모델이에요. 이 모델. 이렇게 물류센터를 이렇게 지나다니는 건데, 지금 이제 고카트와 로봇의 눈에 해당되는 그 3D 라이더 센서를 필두로 해서
설계부터 운영까지 이루죠. 그래서 이거를 보통 우리가 엔드투엔드라고 하잖아요. 이런 솔루션을 구축을 한 그런 기업입니다. 이 화면에 보시는 이 고카트 있죠? 이 고카트 같은 경우는 국제 표준인 아이르 인증을 획득을 했고요. 안정성에 까다로운 유럽의 병원과 이제 제조 공장까지도 수출되는 성과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자율 이동 로봇 여기에 이제 들어가겠죠. 고카트가 여기서 구성비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비중이 좀 증가하고 있는 주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는 그 SAS 사업부를 통해서 자율주행 기반 물류 자동화로 이제 사업 영역을 공격적으로 지금 넓히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엔드-투-엔드 기업이다. 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차트를 또 안 보고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차트를 보자고요. 자, 유진 로봇을 보겠습니다. 유진 로봇을 보면, 자, 우리가 이것도 이런 흐름도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그 앞에서 지수를 보여드렸지만 저항대에 있습니다. 저항대 있고 힘이 빠질 수 있는 구간이잖아요. 힘이 빠질 수 있고 경계감이 커지는 상황에서는요, 우리가 어떤 특정 이슈가 하나 발생을 하거나 이벤트가 발생하면 그쪽에 자금이 몰려가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기술적으로도 좀 찾아볼 수 있는 포인트가 뭐냐면요, 신고가를 갱신을 할 때예요. 혹은 최대 매물대 혹은 최고 매물대라고 한다면 이제 가장 높은 이제 가격을 돌파할 때를 의미를 하고요. 최대 매물대는 가장 많은 물량의 거래가 된 매물대라고 하는데, 어디가 되든 상관없이 어쨌든 이런 매물대를 이렇게 돌파를 하는 지점이죠. 이때는 자금이 좀 많이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시장이 저항대에 있을 때는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이런 쪽에 자금이 쏠리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로봇 테마주들이 그렇게 뭐 특히 세다 이렇게 좀 보기가 힘들었어요. 앞에서 보시다시피 평균 3에서 4% 올라가는데 유진 로봇만 이제 20 몇 %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물론 이제 동사의 개별적인 어떤 재료도 있었겠지만 어떤 이런 기술적인 흐름도 있었던 겁니다. 그 전고 최고 매물대를 돌파를 하는 이런 상황들이 나와줬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분봉 흐름을 좀 잘 봐야 되거든요. 분봉 흐름을 잘 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게, 이게 이런 매물대를 돌파를 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 시세가 이렇게 한 차례 나오잖아요. 이게 시세가 한 차례 이렇게 나오게 되면 자꾸 이게 안 켜지는데, 요 흐름으로 요 추세선을 놓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시세가 한번 이렇게 한 차례 들어오고 다시 빠졌을 때 이 재반등을 하지 못하고 나서 이렇게 찔찔거리는 상황으로 마무리가 돼버리면은요, 윗꼬리가 형성되잖아요. 일봉 차트상. 그때는 다음 날부터 좀 빠지는 경향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다시 반등을 해주는 이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특히 요 화면에 보시는 화살표 보이시죠? 이게 이제 초록색 화살표랑 이제 파란색 화살표를 볼 수가 있는데, 요 1분봉입니다. 그래서 이 초록색 화살표는 1분에 20억 이상의 거래 대금이 터졌을 때 포착되게끔 제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파란색 화살표는 50억이 터졌을 때만 이제 포착이 되도록 만들어 놓은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신호들 20억, 50억, 1분 단위에 20억, 50억짜리 거래량이 많이 들어오면서 다시 오후장에 이렇게 들어 올라간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이런 경우에는요, 장 후반까지도 어쨌든 들어온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내일 하루 정도는 시세를 한 차례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일봉상 매물대를 전부 다 돌파해준 케이스의 경우에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봉상 어쨌든 신고가를 뚫어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매물대 이런 데 있죠. 이런 데 평균 가격 대비해서 거리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위험합니다. 그죠? 시세 차익이 나올 가능성은 있지만, 차익 매물이 쏟아질 가능성은 있지만, 어쨌든 매물대를 이제 뚫어내고 거리를 벌려 놓은 상황이긴 하지만, 분봉상 오후장에 또 이제 뭐 분당 뭐 20억, 50억씩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들어 올라가 주었기 때문에 내일 죽더라도 시세는 한 차례 주고 죽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기술적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종목을 한번 봐야 되는데요. 다음 종목 같은 경우는 대우건설입니다. 두 번째 특징주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요, 경영 실적 잠정 집계치가 나왔습니다. 실적이 나왔는데 연결 기준 매출을 한번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8조 546억 원 정도 이제 매출이 나왔습니다. 다만 영업 손실을 보세요.
8,154억 원의 영업 손실, 당기 순손실은 9,161억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손실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전년 대비해서 매출은요 35.2% 감소했고요. 영업이익도 적자로 돌아섰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대우건설이 굉장히 세게 올라갔거든요. 그 이유는 신규 수주가 좀 큰 폭으로 늘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게 현재 이제 다트에서는 지난 그 3분기 결산 보고서 때까지밖에 나오지 않는데 현재 그 수주 잔고가 무려 얼마나 있어요? 굉장히 좀 많이 있는데 48조가 있습니다. 48조. 근데 추가적으로 더 늘어가지고 현재 50조가 넘는 정도의 수주 물량, 그러니까 수주 잔고가 쌓이게 됐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납기일에 맞춰가지고 실적으로 전환이 되면서 현재까지는 좋지 않아가지고 올해는 작년에는 영업이익이 손실로 기록이 됐지만 올해는 큰 폭의 흑자가 나오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수주 잔고를 소화해 나가면서 실적이 증가할 수 있다. 그런 어떤 긍정적인 어떤 전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우건설 목표 주가를 한번 보면은 신영증권이라든지 또 이제 상상인증권 이런 데서는요 7,500원으로 목표가를 상향을 했고요. 하나증권에서는 무려 그 8,000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기룡 미래에셋 연구원 같은 경우는 그 대우건설을 업종 차선호주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목표가를 기존 6,500원에서 7,900원으로 22% 상향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오늘 대우건설 현재 대체거래소 가격으로 7,100원 선에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쨌든 이 김기룡 이제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의 어떤 코멘트를 한번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최근 정부의 원전 수출 제한과 한국전력공사 한수원의 이원화된 원전 수출 구조 개편 가능성은 팀 코리아의 해외 원전 참여 확대를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지난해 한수원의 체코 두코바니 계약 체결로 대우건설과 시공 계약이 남아 있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는 첫 해외 원전 수주의 성과가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실제로 이제 증권사들이 좋은 가이던스로 대우건설을 목표 주가를 지금 계속 끌어올리는 데는요. 26년 상반기 체코 원전 및 다수의 해외 수주를 좀 기대하는 점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지금 미국 원전 시장 진출까지 타진을 할 것을 지금 이제 목표를 보고 있어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증권사에서 가이던스를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저는 앞에서 이야기 드렸었던 유진건설과는 좀 다르게 연속성이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현재 이제 유진로봇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일봉상으로도 올라가 줬지만 분봉상으로도 이제 오후장에 어떤 좋은 시세 흐름이 들어와 줬는데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요 마찬가지예요. 이게 추세상을 좀 길게 보게 되면은요, 그죠? 이렇게 추세상 이제 이런 어떤 저항대 있죠. 추세상의 저항대, 이런 저항대를 돌파를 해내고 나서 뭐 이제 2년 평균선, 3년 평균선, 그동안 역배열되었던 2, 3년 평균선도 뚫어내면서 거래량 터지면서 적극적으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리레이팅 되고 있는 상황은 분명하죠. 그리고 이런 리레이팅이 되면서 계속해서 최고 매물대를 돌파를 실시간으로 해 나가는 과정은 좋습니다. 지금같이 경계감이 큰 시장에서 더 달릴 요인은 충분한데요. 다만 이제 오늘의 어떤 그 분봉상만 딱 놓고 봤었을 때 오전장에 있던 이런 흐름들이 들어갔거든요. 오전장에는 이런 어떤 시세 흐름이 들어오고 나서 크게 이탈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3분봉인데 우리가 1분봉으로 좀 볼게요. 1분봉으로 좀 길게 해서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은 이게 뭐 이 추세선 자체를 뭐 크게 이탈하거나 이제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는 않죠. 추세선을 이탈을 한 모습들은 이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거래량이 좀 많이 들어왔었던 이 매물대 상단부를 깨고 떨어진 상황은 아니에요. 다만 중요한 게 뭐냐면 오후장에 제대로 된 이제 거래량들이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시세가 한 차례 등장을 해주고 나서 가두리를 넣어놓고서 물량을 슬금슬금 파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러면서 윗꼬리가 조금 달려진 경우에는 다음날 추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어떤 기술적인 분석을만 딱 놓고 봤었을 때는 유진 로봇은 하루 정도는 내일 오전 정도는 적어도 강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는데 대우건설은 그럴 가능성이 조금 제한된다. 조금 부정적이어 보인다 정도로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특징주 이야기까지 마무리를 했고요.
우리가 이제 특징주 말고 이제는 좀 중요한 시간이 왔습니다. 제가 향후 시장에서 조금 주목을 하고 있는 강세 업종, 강세 테마, 또 강세 종목 이런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저는 오늘 딱 하나를 꼽아왔습니다. 지금은 이제 경계를 해야 되는 시점이라서 저는 기술주보다는 지금은 현재 이벤트가 있는 쪽을 한번 보자라는 차원에서 BTS 테마, 특히 뭐 하이브에 좀 주목을 하자 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뭐 그렇게 엔터 쪽을 그렇게 막 선호하지 않아요. 선호하지 않고 잘 이렇게 뭐 디테일하게 알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워낙에 이제 변수도 있습니다. 변수도 있고 컨센서스를 좀 잘 집계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좀 너무 난해합니다. 해석이 좀 힘든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기술주를 상당히 저는 많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로봇, 전력 설비, 원전까지 이어지는 이 AI의 어떤 내러티브들의 저는 앞으로도 집중을 할 예정인데, 근데 지금 시점에서 왜 제가 이제 엔터 이야기를 드리는 거냐면, 지금 보면 앞에서도 제가 계속 이야기 드렸던 게 뭐냐면 시장도 지금 경계를 해야 되는 시점이에요. 단기간 많이 올랐습니다. 1월부터 랠리가 어디 위주로 펼쳐졌는지 보면은 현대차거든요. 현대차.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이런 어떤 시장의 주도 종목군들이요 지금은 많이 올랐어요. 단기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물론 제가 이제 올해 그 상반기 혹은 연말까지 놓고 봤었을 때 이런 주도 종목군들 현대차라든지 SK라든지 삼성전자가 더 앞으로 잘 올라줄 것은 저는 의심하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어쨌든 경계를 해야 되잖아요. 기술주들이 너무 애매한 위치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시장도 조금 이제 주춤해야 되는 타이밍도 왔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는요. 신호도 보이고 있죠. 제가 이야기한 것에 대한 신호가 정확하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현재 소비주 쪽 그리고 금융주 쪽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어떤 흐름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지금 기술주들이 조금 단기적으로 과열이 됐다라는 신호로도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물론 소비 쪽, 금융 쪽도 좋지만 이벤트가 확실히 있는 쪽을 집중해 보는 것도 매우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방도가 금융주나 소비 쪽으로 굳이 도망을 이쪽으로만 갈 필요는 없고 이벤트 있는 쪽으로 한번 또 우리가 집중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렸을 때 BTS 테마 특히 하이브에 좀 주목을 해보자라는 저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번 차트 먼저 볼게요. 차트를 한번 먼저 보게 되면은 자, 하이브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이브 한번 보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조용히 계속해서 이제 신고점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신고점을 향해서 우리 조용히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BTS가 컴백하고 이제 공연을 이제 콘서트 투어를 이제 90회 정도 한다라고 합니다. 전국 투어도 이제 전국 투어는 아니죠. 고양시에서 가장 먼저 이제 시작을 하고요. 뭐 우리나라도 이제 부산 콘서트도 있고 하지만 이제 해외 콘서트까지 다 해가지고 어쨌든 지금 90회 정도 콘서트를 돈다라고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음원 창출 수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감안했었을 때 어느 정도 뭐 주가가 반영이 된 거 아니냐 그런 이익에 대한 어떤 기대치는 반영이 된 것이 사실이지만 이벤트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전부 다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 보게 되면은 3월 20일에 컴백을 합니다. 그래서 21일에 광화문에서 공연을 한다라고 합니다. 지금 난리죠. 어느 정도냐면 그 광화문 근처에 그 교보타워라든지 이런 쪽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은 진작에 이제 반차라든지 연차를 쓰신다고 합니다. 왜냐면 퇴근하고 도저히 뭐 집에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광화문이라는 또 상징적인 곳에서 공연을 하고 넷플릭스로 생중계가 되거든요. 글로벌 투자자들에게서 지금 이제 국내 주식이 한국 증시가 나쁘지 않아요. 되게 좋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JP 모건에서도 우리 시장에 대한 목표 주가를 되게 높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고 올해도 뭐 6,000포인트에서 7,500포인트 코스피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할 정도로 한국 증시가 현재 작년에 이어서 현재도 트렌드를 이어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전망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성 재료들은요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입이 순간적으로 몰아칠 수 있는 요인이 저는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21일 근처에 오게 되면은 좀 이벤트성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추세 상단을 높여가고 있는 하이브 같은 경우도 좀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관심 종목
종목까지도 좀 다 살펴봤습니다. 관심 종목까지 저희가 전부 다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현재 마감 시황 브리핑은 내용은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 제가 내일 오전 시황 브리핑으로 다시 찾아뵐 때 또 이제 간밤에 있었던 주요 이벤트라든지 또 내일 당장에 또 장중에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들 이런 것들도 이야기 드릴 예정이니까요. 자, 미리미리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 놓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마감 시황 브리핑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